고요한 밤,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고요사입니다. 고려를 구한 영웅.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 그는 고려를 무너뜨린 역적이었습니다. 왜구를 무너뜨린 명장이었고 백성들이 가장 믿었던 장수였지만 끝내 자신이 섬기던 나라의 왕좌를 뒤엎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 인물. 그리고 말년에는 아들들이 서로 죽이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한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조 이성계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함경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한 소녀는 어떻게 고려 최고의 영웅이 되었고 마침내 500년 조선의 문을 열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조선을 세운 남자 태조 이성계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335년 10월 27일 함경남도 화령부. 이른 아침부터 저택 안에 긴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산기가 있다는 소식에 의원이 불려왔고 시녀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이자춘은 방 밖에서 서성이며 기다렸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는 두려움을 모르는 사내였지만 이날만큼은 마음을 가라앉히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사내아이의 울음소리가 저택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자춘은 나중에 전날 밤 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꿈속에서 하늘이 열리더니 오색 구름을 타고 선녀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선녀는 소매 속에서 눈이 부시도록 빛나는 금척, 즉 금으로 만든 자를 꺼내 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내리는 것이니 장차 동쪽 나라를 측량하는 데 쓰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 부랴부랴 달려가 보니 아내가 막 아들을 낳은 참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성계. 훗날 조선을 세우게 될 태조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성계의 본관은 전주입니다. 전주이 씨. 그렇다면 왜 전주에서 수백 리나 떨어진 함경도 땅에서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이성계가 태어나기 훨씬 전 그의 고조부 이한사가 살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한사는 전주의 호족이었습니다. 고려 시대의 호족이란 지방에서 상당한 토지와 군사력을 보유한 유력자를 뜻했습니다. 이한사는 그 지역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뜻밖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전주감령에 속한 관기, 즉 관에 소속된 기생을 두고 전주감령의 고위 관리와 경쟁 관계가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다툼이었지만 점차 감정이 격해졌고 결국 그 일이 개경의 조정에까지 알려질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한사는 직감했습니다. 고위 관리와의 갈등이 공식화된 이상 이 고장에서 더 이상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을 말이었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주를 버리고 떠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를 따라 길을 나선 이들의 숫자였습니다. 무려 1000호, 수천 가구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한사를 따라 함께 이동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이한사가 단순히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심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지도자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한사는 먼저 강원도 삼척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더 멀리 더 안전한 곳을 찾아 발길을 돌렸습니다. 향한 곳은 동북면 알동, 지금의 함경도 땅이었습니다. 고려의 변방 중에서도 변방이었고 중앙의 손길이 쉽게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원나라와 고려 사이의 경계지대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한사의 일가는 새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한사에서 이행리, 이행리에서 이춘, 이춘에서 이자춘으로 이어지는 4대에 걸쳐 이들 가문은 그 거친 땅에서 조금씩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때마침 고려 북방을 장악한 원나라는 이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 쌍성총관부를 설치하고 다루가치라는 관리를 파견했는데 이한사의 후손들은 그 다루가치직을 대를 이어 세습하게 되었습니다. 원나라의 지배 구조 속에서 이들은 현지의 실질적인 유력자로 자리 잡은 것이었습니다.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은 쌍성총관부의 만호로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쌍성총관이었던 조양기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 혼인 자체가 이자춘 일가가 그 지역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서 1335년 가을 함경도의 한 저택에서 이성계가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함경도의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내륙 깊숙이 자리한 이 땅에는 시베리아에서 밀려온 칼바람이 막힘없이 쏟아졌고 강은 얼어붙어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숨을 내쉬면 흰 입김이 공중에서 순식간에 얼어 흩어졌고 손가락을 잠깐만 장갑 없이 내놓아도 금세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어른들도 몸을 웅크리게 만드는 날씨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이성계는 그런 날에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손에는 언제나 활이 들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형편없었습니다. 나무로 깎아 만든 작은 관역을 세워두고 10발을 쏘면 두세 발 맞추면 다행이었습니다. 화살은 생각과 전혀 다른 곳으로 날아가기 일쑤였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궤도가 완전히 엇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라는 것이 그의 머릿속에는 존재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밖으로 나가 시위를 당겼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어지면 잠깐 품 안에 손을 녹였다가 다시 활을 들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읽으려 하늘을 올려다보고 잔디가 흔들리는 모습을 살피고 멀리 나뭇잎이 날리는 방향을 눈에 담았습니다. 실력은 조금씩 쌓였습니다. 10발 중 5 그리고 7 그리고 9. 마침내 10발을 쏘면 10발 모두 관역에 꽂히는 날이 왔습니다. 쉬지 않고 연습한 날들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지된 관역은 이제 그에게 아무런 도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 움직이는 것을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날아가는 새였습니다. 처음에는 번번이 빗나갔습니다. 새는 빠르게 방향을 바꾸었고 바람을 타고 예측할 수 없는 궤적을 그렸습니다. 이성계는 실패할 때마다 이유를 따져보았습니다. 시위를 놓는 타이밍이 늦었는가, 새의 다음 동작을 예측하지 못했는가, 바람의 세기를 잘못 읽었는가. 그는 새의 비행 방식을 몸으로 외웠습니다. 어떤 새가 어떤 각도로 날고 날개를 접는 순간 어떻게 속도가 변하는지, 바람이 불면 어느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지를 하나씩 체득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날아가는 새도 그의 화살을 피하지 못하는 날이 왔습니다. 화령에 활 잘 쏘는 아이가 있다는 소문이 함경도 일대에 퍼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자춘댁 아들이 달리는 말 위에서도 화살을 날려 새를 맞춘다고 했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날에도 관역을 비워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린 이성계는 활만 익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 타는 법도 함께 몸에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함경도의 넓은 들판과 거친 산길 속에서 소녀는 점점 말과 하나처럼 움직이는 기병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소문은 소문을 낳았고 그 이름은 점점 더 넓은 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훗날 조선 왕실은 이성계가 평생 거느린 8마리의 명말을 따로 기록했습니다. 태조의 8준이라 불린 이 말들은 이성계가 살았던 삶, 즉 말 위에서 전투를 치르고 전장을 누빈 삶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말인 유린청은 함흥에서 태어나 이성계와 함께 수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전장에서 화살을 3대나 맞고도 쓰러지지 않았고 31살이 될 때까지 이성계 곁에 있었습니다. 말이 죽자 이성계는 그것을 땅에 그냥 묻지 않았습니다. 석조, 즉 돌로 만든 관에 넣어 정중하게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이성계가 단순히 말을 도구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전장에서 함께한 생명에 대해 얼마나 깊은 감정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조용히 알려줍니다. 소녀는 자라 청년이 되었고 청년은 서서히 무장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성계가 21살이 되던 1356년 역사가 처음으로 그를 무대 위에 세웠습니다. 고려의 왕 공민왕은 오랫동안 품어온 뜻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원나라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겠다는 반원 자주 정책의 일환으로 원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쌍성 총관부가 있던 그 땅은 본래 고려의 영토였습니다. 원나라가 힘으로 빼앗아 자신들의 행정구역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고려 사람들에게는 오랜 치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쌍성 총관부가 바로 이자춘이 관할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자춘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원나라의 관리로서 고려군에 맞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고려인으로서 공민왕의 편에 설 것인가.
두 가지 정체성이 그 안에서 충돌했습니다. 이자추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뿌리는 고려였습니다. 그는 아들 이성계와 함께 고려군에 협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이성계의 첫 번째 큰 전투였습니다. 쌍성 총관부 공격에 참여한 이성계의 활솜씨는 전장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쌍성 총관부는 함락되었고 고려는 빼앗겼던 땅을 되찾았습니다. 이 공으로 이자추는 고려 조정으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고 이성계 역시 고려의 젊은 무장으로서 첫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 시험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역사는 그에게 훨씬 더 가혹하고 훨씬 더 큰 무대를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1361년 10월 고려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원나라 안에서 오랫동안 부글거리던 농민 반란이 마침내 거대한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반란 세력 중에서 붉은 두건을 머리에 두르고 다녀 홍건적이라 불린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원나라 조정에 맞서 싸우다 한때 큰 세력을 형성했지만 원나라의 반격에 밀리고 또 다른 반란 세력과의 충돌에서 패하면서 결국 갈 곳을 잃었습니다. 그 패잔병들 중 일부가 살 길을 찾아 압록강을 건넌 것이었습니다. 그 수가 무려 20만이었습니다. 20만이라는 숫자를 가늠해 보면 그 공포가 느껴집니다. 당시 고려의 전체 군사력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숫자였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원나라와의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었고 뒤로 물러날 곳이 없었기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붉은 두건을 머리에 두른 이 거대한 무리는 메뚜기 떼처럼 고려 땅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삭주가 무너졌습니다. 이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무주와 안주가 차례로 적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홍건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쪽으로 점점 더 깊숙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공민왕은 결국 500년 고려의 수도 개경을 버리고 피신해야 했습니다. 왕은 지금의 안동인 복주까지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개경은 홍건적에게 점령당했습니다. 궁궐에 불이 붙었습니다. 사직의 근거지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백성들은 죽거나 도망쳤습니다. 500년을 이어온 도읍이 하루아침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고려 조정은 절치부심하며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전국의 군대가 소집되었고 수십만의 병력이 개경 탈환을 목표로 집결했습니다. 이성계는 가별초라 불리는 자신의 친병 2,000명을 이끌고 이 작전에 합류했습니다. 가별초는 단순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성계가 직접 선발하고 훈련시킨 정예 사병으로 그의 명령에 목숨을 바치는 충실한 전사들이었습니다. 1362년 1월 개경 탈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려군은 사방에서 동시에 개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홍건적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개경의 성벽을 사이에 두고 처절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고려군 전선 한복판에서 이성계가 선두에 서서 말을 몰아 성문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주변이 아직 정리되지도 않은 적진 한가운데로 단숨에 파고든 것이었습니다. 혼란한 전장 속에서 이성계의 눈은 단 한 사람을 포착했습니다. 홍건적의 지휘관이었습니다. 무리를 지휘하고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흐트러지는 대열을 독려하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만 쓰러뜨린다면 전세가 뒤집힐 수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달리는 말 위에서 활을 들었습니다. 주변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칼이 날고 창이 부딪히고 비명이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이성계는 숨을 골랐습니다. 시위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놓았습니다. 화살은 지휘관의 가슴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지휘관이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전장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지휘관을 잃은 홍건적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명령 체계가 무너지자 병사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그 틈을 타 고려군이 사방에서 밀려들었습니다. 개경은 탈환되었습니다. 빼앗긴 지 석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 전투 하나로 이성계의 이름은 고려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려군이 가장 먼저 성문 안으로 돌진해 지휘관을 직접 사살한 젊은 장수. 사람들은 그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이성계는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 칼을 들어야 했습니다. 개경 탈환의 함성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북쪽에서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원나라의 유력한 장수 나아추가 수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고려 홍원 지방으로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나아추는 원나라에서도 손꼽히는 명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전투를 통해 단련된 노련한 전략가였고 그가 이끄는 군대는 오합지졸이 아니라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정예 병력이었습니다. 고려 조정에서는 이성계를 동북면 병마사로 임명했습니다. 이제 27살의 젊은 무장에게 나라의 동쪽 방어를 통째로 맡긴 것이었습니다. 이성계는 먼저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싸울 이유가 없으니 군대를 돌리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나아추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군대가 고려군보다 수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상대가 아직 젊고 경험이 부족한 장수라고 판단했습니다. 며칠 뒤 두 군대가 드넓은 평야에서 마주섰습니다. 이성계와 나아추는 각자 소수의 기병만을 거느리고 진 앞으로 나섰습니다. 양측 모두 선뜻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팽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두 진영 사이를 오갔습니다. 말들이 발굽으로 땅을 긁으며 긴장을 표현했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이성계였습니다. 활시위를 당기는 소리 그리고 화살이 바람을 가르는 예리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아추의 장수 한 명이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이성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달아 활을 당겼습니다. 나아추의 말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기병의 말을 쓰러뜨리는 것은 단순히 말 한 마리를 잃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에서 떨어진 기병은 전투력을 크게 잃고 주변 병사들의 사기도 함께 꺾였습니다. 분노한 나아추가 직접 말을 몰아 이성계를 향해 돌격했습니다. 원나라에서도 이름난 장수가 직접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두 명장이 말을 몰아 서로에게 달려드는 1대1의 혈전이 벌어졌습니다. 칼과 창이 맞부딪혔고 불꽃이 튀었습니다. 두 말이 교차할 때마다 흙먼지가 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숨 막히는 대결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아추가 부상을 입고 물러섰습니다. 이성계는 달아나는 나아추를 뒤쫓으며 그의 부장 3명을 연달아 활로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나 나아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명장이 이 패배를 그냥 받아들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끌고 온 전 병력을 함흥평야에 늘어세웠습니다. 이번만큼은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이기겠다는 결전의 의지였습니다. 이성계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형을 살폈습니다. 함흥평야는 넓고 탁 트였지만 그 주변에는 병사들을 숨길 수 있는 숲이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군대를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좌군과 우군을 그 숲속 깊이 매복시켜 두고 자신은 중군만을 이끌고 평야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나아추의 군대가 보았을 때 이성계의 군대는 자신들보다 훨씬 적어 보였습니다. 나아추의 군대가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성계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는 척하며 적을 평야 안쪽으로 유인했습니다. 나아추의 군대가 충분히 깊이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이성계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양쪽 숲에서 고려군이 함성을 지르며 일제히 쏟아져 나왔습니다. 앞에는 이성계의 중군이 버티고 좌우에서 복병이 쏟아지자 나아추의 군대는 순식간에 포위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나아추의 군대는 완패했습니다. 나아추는 간신히 목숨만 건져 달아났습니다. 이 전투에는 흥미로운 뒤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아추는 이 패배 이후 이성계를 깊이 존경했다는 기록이 역사서에 남아 있습니다. 자신을 이긴 적장에게 경의를 표한 것이었습니다. 원나라에서도 이름난 명장이 고려의 젊은 무장에게 감탄을 표했다는 것은 이성계의 실력이 단순히 고려 안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려줍니다. 나아추를 물리친 뒤에도 이성계의 전투는 이어졌습니다. 1364년에는 원나라의 기왕후가 고려 공민왕을 폐위시키려는 공작을 벌이며 최유에게 군사를 주어 쳐들어왔고 이성계는 최영이 이끄는 고려군의 우익으로 참여해 이들을 격퇴하는 데 공을 세웠습니다. 같은 해에는 그의 외종 형제들인 삼선과 삼계가 여진족을 이끌고 함주를 습격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이성계가 자리를 비운 틈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이성계는 급히 돌아와 이들을 무찌르고 화주와 함주를 되찾았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전쟁들이 이어졌고 그때마다 이성계는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성계에게 가장 오랫동안 기억될 전투, 그의 이름을 불멸의 전설로 만든 전투는 따로 있었습니다. 1377년부터 이성계는 경상도와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왜구 토벌에 나섰습니다. 당시 왜구는 고려를 지옥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해안가를 약탈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해안에서 시작된 그들의 발길은 점점 내륙 깊숙이까지 뻗어들었고 논밭을 불태우고 백성들을 납치하고 마을 전체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출몰하는 왜구의 공격에 백성들은 밤마다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해안가 마을들은 텅 비었고 내륙으로 도망친 이들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성계는 여러 차례 이들을 격파했습니다. 하지만 왜구는 마치 잘라도 다시 자라나는 잡초처럼 끊임없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1380년 여름 역사의 황산대첩으로 기록될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해 왜구의 함선 500여 척이 금강하고 진포에 상륙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였습니다. 고려 조정은 최무선이 개발한 화포를 탑재한 전선을 투입했습니다. 최무선의 화포는 위력이 대단했습니다. 왜구의 함선들이 불에 휩싸이며 차례로 격침되었습니다. 진포 앞바다는 타오르는 외선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미 상륙해 육지에 퍼져 있던 왜구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배가 모두 불에 타버리자 살아남은 왜구들이 더욱 필사적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돌아갈 수단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살기 위해 싸우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퇴로가 막힌 병사만큼 위험한 병사는 없습니다. 왜구들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횡단하며 약탈과 방화를 일삼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마을이 불에 탔고 거리에는 시체가 쌓였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지리산 방면의 운봉, 황산으로 집결했습니다. 수천 명의 병력이 한 곳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이성계가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를 아우르는 도순찰사로서 이들을 토벌하러 나섰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황산 앞에 섰습니다. 처음부터 형세는 고려군에게 불리했습니다. 수적으로 왜구는 고려군의 10배에 달했습니다. 좁은 산길을 오르며 공격하는 쪽은 언제나 불리합니다. 게다가 왜구들은 사력을 다해 싸웠습니다. 살기 위해 싸우는 군대만큼 위험한 군대는 없다고 했습니다. 고려군은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서 두려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왜구 진영에서 백마를 탄 한 장수가 나타났습니다. 아지발도, 왜구의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아직 젊었지만 그의 무술 실력은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그의 갑옷이었습니다. 머리부터 얼굴, 몸통까지 견고한 갑옷이 빈틈없이 덮고 있었습니다. 화살이 파고들 틈이 없었습니다. 아지발도가 창을 높이 들고 백마를 몰아 돌진하는 곳마다 고려군이 쓰러졌습니다. 그 모습에 고려 병사들의 사기는 급격히 꺾였습니다. 발이 묶이고 대열이 흐트러지고 일부 병사들은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수를 어떻게든 막지 않으면 전투는 끝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왜구가 고려의 심장부까지 밀고 들어오는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이성계는 부장 이지란을 불렀습니다. 저 장수를 잡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지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까지 갑옷으로 덮고 있어 화살을 쏠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리하게 사로잡으려 했다가는 많은 병사들이 희생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성계는 잠시 아지발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백마 위에서 창을 휘두르는 장수를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성계가 말을 몰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전장 한가운데였습니다. 화살이 날고 창이 교차하는 혼란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아지발도를 향해 활을 당겼습니다. 바람과 거리와 아지발도의 움직임을 한꺼번에 계산하며 시위를 조였습니다. 그리고 놓았습니다. 화살이 날았습니다. 아지발도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화살은 정확히 아지발도의 투구 꼭지를 맞췄습니다. 투구를 고정하는 끈이 끊어지며 투구가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아지발도가 황급히 한 손으로 투구를 붙들어 고쳤었습니다. 전투 중에 투구를 고정하느라 잠깐이나마 한 손이 묶인 것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이미 두 번째 화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위를 당겼습니다. 이번에도 투구 꼭지였습니다. 투구가 아지발도의 머리에서 땅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지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당긴 화살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날아갔습니다. 화살은 이제 갑옷으로 가려지지 않은 아지발도의 이마를 관통했습니다. 백마를 탄 장수가 소리 없이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전장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불과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왜구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장수를 잃은 왜구는 전의를 잃었고 전열이 무너졌습니다. 이성계는 군대를 몰아전면 공격을 명했습니다. 고려군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쫓기던 왜구들이 이번에는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산으로 골짜기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전투가 끝났을 때 처음에 고려군의 10배에 달하던 왜구 중에서 살아남아 지리산 깊은 곳으로 달아난 자는 불과 7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전장에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황산대첩. 이 전투로 이성계는 고려 최고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왜구들은 그 이름을 들으면 앞다투어 도망쳤습니다. 이성계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무장의 이름이 아니라 고려를 지키는 방패 그 자체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전장의 세월 속에서 이성계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활을 잘 쏘는 장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쟁에서 이기는 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1383년 이성계는 여진 세력을 격퇴한 뒤 우왕에게 안변지책이라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안변이란 변방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군사 건의서였지만 그 속에는 훨씬 깊은 문제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변방이 불안한 이유를 단순히 적이 강해서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 뿌리에는 지배체제의 모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권문세족이 백성의 땅을 빼앗아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동안 백성들은 토지를 잃고 유랑하며 군역도 세금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국방력을 무너뜨리는 진짜 원인이라고 이성계는 썼습니다. 상소에는 맹자의 표현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전장을 누빈 무장이 성리학 경전을 인용하며 사회개혁을 논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그와 교유하던 정몽주 같은 성리학자들의 영향이 이성계 안에 깊이 스며들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성계는 전장에서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고 이제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시대의 변화를 설계하려는 인물들과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정도전과 정몽주가 그들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삼봉이라는 호로 더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고려말 성리학을 깊이 연구한 학자이자 새로운 국가의 청사진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고려를 개혁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뿌리 깊은 썩음은 가지를 쳐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나무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몽주는 달랐습니다. 포온이라는 호를 지닌 그는 고려를 향한 충성심이 누구보다 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고려가 개혁을 통해 살아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왕조를 뒤엎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권문세족을 몰아내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표만큼은 이성계, 정도전과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때 같은 편이었습니다. 위화도 회군도 정당하다고 정몽주는 여겼고 공양왕을 옹립하는 일에도 함께 가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갈라지는 것은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이성계와 정도전은 이미 새로운 나라를 향해 걷고 있었고 정몽주는 고려를 지키기 위해 그 걸음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 균열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돌이킬 수 없게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388년 초 역사의 방향을 통째로 바꾼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명나라 홍무제가 충격적인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철령 이북의 땅,
즉 지금의 함경도 일대가 원래 원나라 영토였으니 명나라가 계승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에 찰령이라는 행정기구를 설치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그 땅은 이성계와 그의 아버지 이자춘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 되찾은 바로 그 고려의 땅이었습니다. 개경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최영 장군을 비롯한 강경파는 분노했습니다.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동을 공격해 빼앗긴 땅을 되찾겠다고 그것이야말로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할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려의 무장들 사이에 전의가 타올랐습니다. 이성계는 신중했습니다. 그는 이른바 사불가론을 내세워 출병에 반대했습니다.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군사적으로 맞서는 것은 무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마침 여름철이라 장마가 시작될 시기인데 군사를 움직이면 질병이 창궐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국의 군대를 북쪽으로 모두 보내면 왜구가 빈 남쪽을 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넷째, 습한 여름 기후에는 활의 악효가 녹아 무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성계의 논리는 실전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전장에서 보낸 그는 전쟁이 얼마나 변수가 많고 보급과 날씨와 사기가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왕과 최영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팔도의 군사가 동원되었습니다. 최영이 팔도 도통사가 되고 이성계가 우군 도통사로서 군대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1388년 5월 24일 이성계는 군대를 이끌고 평양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출발 순간부터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병사들의 사기가 낮았습니다. 원정의 목적에 공감하지 못하는 병사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에서 위화도까지는 무려 19일이 걸렸습니다. 갈 마음이 없는 군대의 발걸음이 그만큼 무거웠던 것이었습니다. 위화도에 도착했을 때 마침 큰 비가 내렸습니다. 장마였습니다. 이성계가 우려하던 바로 그 상황이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압록강이 범람했습니다. 강을 건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설령 건넌다 해도 진흙탕으로 변한 땅에서 군대를 이동시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병사들 중에 병에 걸리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성계는 조정에 다시 한번 회군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군대를 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거절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진군하라는 독촉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14일을 머물렀습니다. 그 14일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범람하는 강을 바라보며 비에 젖어 기침하는 병사들의 소리를 들으며 이성계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전술적인 판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길인가, 아니면 이 무모한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 진정으로 나라와 백성을 살리는 길인가. 신하로서의 충성과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가 처음으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결단을 내리면 되돌아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성공하면 나라를 구한 것이 되고 실패하면 역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14일이 흘렀습니다. 이성계는 군대를 돌렸습니다. 회군. 그 한 단어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회군이 시작되자 군대의 속도가 바뀌었습니다. 오는데 19일이 걸렸던 그 길을 돌아가는 데는 단 9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배 이상 빠른 속도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했습니다. 병사들 대부분이 회군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요동벌판에서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군대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처럼 자신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1388년 6월 3일 이성계의 군대는 개경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회군 소식을 들은 우왕과 최영은 서둘러 개경으로 돌아와 방어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최영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개경은 이성계의 군대에 함락되었고 최영은 사로잡혔습니다. 평생을 고려에 바쳐 싸운 노장 최영은 얼마 후 처형되었습니다. 우왕은 폐위되어 강화도로 추방되었습니다. 위화도 회군. 이 사건은 지금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고구려의 옛 영토를 되찾을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명나라와 정면 충돌을 피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판도를 바꿀 가능성을 포기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반면 이성계의 판단이 옳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실력으로나 시기로나 명나라와의 전쟁은 무모했으며 그 전쟁에서 고려가 이길 가능성은 희박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역사의 가정이 없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이 사건이 이성계의 손에 권력을 쥐어주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는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위화도에서 돌아온 이성계는 이제 고려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우왕을 폐위시킨 후 우왕의 아들 창왕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창왕도 곧 폐위시켰습니다. 우왕과 창왕이 고려 왕실의 핏줄이 아니라 승려 신돈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면서였습니다. 거짓 왕을 몰아내고 진짜 왕을 세운다는 패가입진의 논리였습니다. 그리하여 고려 신종의 7대 손인 왕요가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공양왕이었습니다. 공양왕이 즉위했지만 실권은 이성계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서 새로운 나라를 향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도전은 이미 새 왕조의 설계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조주는 토지개혁의 청사진을 다듬었습니다. 신진 사대부들은 하나둘 이성계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정몽주는 그 흐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성계의 다음 수를 알았습니다. 단순히 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왕조를 바꾸려 한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분명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한때 전장에서 함께 싸우고 개혁의 뜻을 함께 나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려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믿는 정몽주는 이제 이성계 세력을 막아야 할 벽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성계 세력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줄이 당겨지기 시작했습니다. 1392년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성계가 사냥 도중 말에서 낙마의 부상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정몽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성계가 거동이 불편한 동안 그의 세력을 공격해 무력화하려 움직였습니다. 핵심 참모들을 탄핵하고 제거하려 했습니다. 이성계 없이 이성계 세력을 꺾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이방원은 부친이 다친 그 순간이 오히려 결판을 낼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신복 조영규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선죽교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1392년 4월 4일 저녁이었습니다. 정몽주는 이성계를 문병한다는 명목으로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자리가 마련되었고 술이 오갔습니다. 이방원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이방원은 하여가라는 시조를 읊었습니다. 만수산 드렁칠기 서로 얽히듯 우리도 함께 얽혀 100년을 누리자는 뜻이었습니다. 넌지시 자신들의 편에 서달라는 설득이었습니다. 정몽주는 잠시 시조의 여운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술잔이 가벼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단심가였습니다. 이 몸이 죽고 또 죽어 100번을 다시 죽더라도 고려를 향한 일편단심은 변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설득을 거절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정몽주는 그날 밤 자신이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친구의 집에 들러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에 오를 때 거꾸로 탔습니다. 앞으로 닥칠 일을 눈으로 보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마부가 이상하게 여겨 묻자 정몽주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죽기 싫어 술을 마셨고 흉안이 앞에서 칼을 들고 달려드는 모습을 보기 싫어 말을 돌려 탔다고 했습니다. 이미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선죽교. 그 다리를 건너려 할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영규와 그의 일당이 나타났습니다. 정몽주가 탄 말이 화살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철퇴가 내리쳤습니다. 56세의 나이로 고려의 충신 정몽주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를 지키려 한마부 김경조도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피가 선죽교의 돌 위에 흘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핏자국은 수백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리 옆 돌 틈에서 대나무 한 그루가 솟아났다고 합니다.
원래 선지교라 불리던 이다리가 선주교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그날 이후였습니다. 이성계는 이방원을 크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집안이 충효로 세상에 알려진 곳인데 마음대로 대신을 죽였으니 나라 사람들이 자신이 이 일을 몰랐다고 여기겠느냐며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은 이미 벌어졌습니다. 정몽주의 죽음으로 조선 건국의 마지막 장애물이 사라졌습니다. 1392년 7월 17일 뜨겁고 습한 여름날이었습니다. 개경의 수창궁. 신진 사대부들과 이성계를 따르는 무장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성계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조준, 정도전, 남은, 백응념. 그들은 이성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사람이 부족하다는 신하들에게 이성계가 여러 차례 거절을 표했습니다. 자신은 고려의 신하라 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나라를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수창궁에서 이성계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고려가 끝나고 조선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왕에 오른 후 이름을 단으로 자를 군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이성계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했습니다. 새 왕조 조선은 갓 태어난 아이처럼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만들어가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수도였습니다. 개경은 500년 고려의 도읍이었고 그 땅에는 고려의 귀족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 왕조에는 새로운 기반이 필요했습니다. 태조는 한양을 새 수도로 낙점했습니다. 한양은 여러 면에서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북악산, 인왕산, 낙산, 남산이 사방에서 도성을 감싸고 있어 방어하기 유리했습니다. 한강이 가까이 흘러 배로 물자를 실어 나르기 편했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해 북쪽에서 남쪽까지, 동쪽에서 서쪽까지 어디에서나 닿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1394년 한양 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경복궁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종묘와 사직이 세워졌습니다. 새 도시가 한강 유역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도도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과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권문세족이 수십 년 동안 불법으로 빼앗아 자신들 명의로 만들어둔 광대한 농지를 국가가 환수의 관리들에게 나누어주는 제도였습니다. 땅을 잃고 유랑하던 백성들이 농지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의흥 3군부를 설치해 군사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했고 정도전이 중심이 되어 조선 경국전이라는 법전을 편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새 나라의 뼈대와 살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태조의 말년은 그 어떤 전쟁터보다도 혹독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씨는 세자 책봉에서 피어올랐습니다. 태조에게는 2명의 왕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 신의왕후 한씨와의 사이에서 6 아들을 두었습니다. 방우, 방과, 방이, 방간, 방원, 방연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계비 신덕왕후 강씨와의 사이에서 방번과 방석 2 아들을 더 두었습니다. 태조는 계비 강씨를 각별히 아꼈습니다. 강씨는 아름다웠고 지혜로웠으며 나라를 세우는 험난한 길을 함께 걸어온 반려자였습니다. 태조는 그 강씨의 어린 아들 방석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아들은 5째 이방원이었습니다. 정몽주를 제거한 것도, 신진 사대부들을 한데 묶은 것도, 반대 세력을 하나하나 잘라낸 것도 이방원이 주도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자 자리는 방석에게 갔습니다. 방석은 조선이 건국될 당시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이방원의 가슴에는 분노와 좌절이 쌓여갔습니다. 정도전은 방석을 세자로 옹호하며 이방원을 위험 인물로 지목하고 견제했습니다. 두 세력 사이의 긴장은 해가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처럼 그 열기가 수면 아래서 끓고 있었습니다. 1398년 8월 26일 한밤중이었습니다. 이방원이 마침내 칼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무장들을 이끌고 정도전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정도전은 잠결에 소란을 듣고 달아나려 했지만 이방원의 부하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조선을 설계한 사람 경복궁의 이름을 짓고 새 나라의 철학을 세운 삼봉정도전은 그렇게 비명행사했습니다. 이방원의 군사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은과 심효생 등 정도전 세력의 핵심 인물들을 차례로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세자방석과 그의 형방번도 그날 밤 목숨을 잃었습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제1차 왕자의 난이라 부릅니다. 태조는 그 밤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했던 강씨의 두 아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함께 나라를 세운 동지 정도전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세운 나라에서 자신의 아들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태조는 깊은 슬픔과 분노 속에서 왕위를 둘째 아들 방과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가 정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종이 왕위에 있는 동안에도 실권은 이방원이 쥐고 있었습니다. 2년 뒤인 1400년 또 한 번의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넷째 아들 방간이 이방원에게 대항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제2차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방간은 패했고 유배를 떠났습니다. 같은 해 정종은 더 이상 버티지 않고 이방원에게 왕위를 넘겼습니다. 태종이 즉위했습니다. 상왕이 된 태조는 한양을 떠났습니다. 향한 곳은 함흥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고향이었습니다. 칼바람이 불던 어린 시절 활을 들고 새벽을 가로질렀던 그 땅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서로를 죽이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이 도성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태조는 함흥에서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태종은 아버지를 한양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여러 차례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태조는 사신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신들은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떠나보낸 사람이 소식 없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의 함흥차사라는 말은 여기서 생겨났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태조의 마음도 조금씩 풀렸습니다. 분노는 서서히 체념으로, 체념은 조용한 받아들임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는 마침내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조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단호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맏아들 이방우였습니다. 1354년에 태어난 이방우는 고려의 과거의 급제의 벼슬길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고려의 신하로서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위화도 회군이 일어났을 때 이방우는 아버지의 결단을 이해했습니다. 무모한 전쟁을 막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는 점점 서 있을 곳을 잃어갔습니다. 정도전과 조준이 우왕을 신돈의 후손이라 몰아붙이며 새 왕조를 세우려 한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이방우는 고뇌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새 왕조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고려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자신이 충성을 맹세한 나라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를 등지고 반대에 선다면 불효였습니다. 충과 효,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지킬 방법은 없었습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던 날 이방우는 처자를 데리고 강원도 보계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은거였습니다. 왕위 계승의 가능성도 새 조정의 권력도 모두 버렸습니다. 그저 사라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해주로 옮겼다가 아버지가 내려준 함흥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나라의 일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주를 마시다 병이 나서 세상을 떠났다고. 담담한 문장 뒤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는지 그것은 읽는 사람이 느껴야 할 몫이었습니다. 1393년 12월 이방우는 40세로 생을 마쳤습니다. 조선이 세워진 지 불과 1년 만이었습니다. 태조는 3일 동안 조회를 멈추고 근신했습니다. 아들에게 경효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공경하고 효성스러웠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약 이방우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었을 것입니다. 제1차, 제2차 왕자의 난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도전의 죽음도 태종의 피비린내 나는 즉위도 달랐을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역사의 가정은 부질없지만 그 맏아들이 산속으로 사라지며 택한 선택이 그 뒤에 모든 것을 바꾼 것만은 분명합니다. 태조는 평생 그 맏아들의 마음을 가슴 한편에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1408년 5월 24일 창덕궁 별전. 그의 봄은 경사스러운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태조의 손자인 효령대군과 충녕대군이 혼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충녕대군 훗날 세종대왕이 될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저택에는 혼인 준비로 분주한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사스러운 날 태조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노안이었습니다. 태종은 즉시 명의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전국에서 좋다는 약재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74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태조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5월 24일 창덕궁 별전의 침상에서 태조는 마지막 시간을 맞았습니다. 곁에는 태종 이방원과 원경황후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가장 총명했고 가장 야심찼고 가장 많은 피를 흘렸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이방원도 그저 아버지를 잃어가는 한 아들이었습니다. 태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한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피를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업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처럼 피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함경도에서 태어나 활 하나를 들고 세상을 헤쳐온 그 소년이 74년의 파란만장한 생을 그렇게 마쳤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경기도 구리의 건원릉에 안장되었습니다. 릉을 조성할 때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태조는 생전에 자신이 묻힐 땅에 고향 함흥의 억새풀을 가져다 덮어달라는 뜻을 남겼다고 합니다. 건원릉에는 지금도 잔디가 아닌 억새가 자라고 있습니다. 조선의 모든 왕릉 중에서 억새로 덮인 능은 건원릉 하나뿐입니다. 나라를 세우고도 말년에 고향 함흥에서 홀로 긴 세월을 보내야 했던 그 외로움이 그 억새 속에 담겨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가 세운 조선은 500년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수도로 정한 한양은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땅의 중심으로 남았고 지금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것도 조선 전기의 과학과 예술이 꽃을 피운 것도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독자적인 문화가 형성된 것도 모두 태조가 세운 나라의 토대 위에서였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엇갈립니다. 자신이 섬기던 나라를 무너뜨린 역적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요동정벌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나약한 현실주의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반면 부패한 권문세족의 지배로 무너져가던 고려를 새 나라로 교체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실패로 끝날 것이 뻔한 무모한 전쟁을 막고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나라가 살아남을 길을 선택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역사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평가를 내리든 지울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함경도의 변방 마을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혹독한 겨울을 견디며 활 하나를 들고 세상으로 나아갔다는 것. 수십 년에 걸친 전장에서 홍건적을 무찌르고 나하추를 격파하고 황산에서 왜구를 쓸어버리며 나라를 지켰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 칼을 들어 왕조를 바꾸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난 뒤 홀로 고향 함흥으로 떠나 억새 바람 속에서 아들들의 싸움을 가슴 아프게 지켜봐야 했다는 것. 그의 생애는 영광과 비극이 한 몸에 뒤섞인 이야기였습니다. 전장에서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영웅이었고 왕좌에서는 500년 왕조의 건국자였으며 말년에는 자신이 세운 나라가 아들들의 피로 물드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건월릉의 억새는 지금도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 억새 아래 태조 이성계라는 이름은 그 모든 것을 담고 한국 역사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